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영남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외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한중 교육 규모가 한미 교육 규모를 추월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그리고 네. 흔히 이제 G2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도 표현이 됩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도 남북 간의 그 아주 군사적 대치 상황이 극고조에 이르렀습니다만, 사실 지금 중국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나 그 협력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가야 되고 꼭 필요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의견에도 동의하고요. 또 시진핑 주석께서 작년에 방한했을 때부터 이번 전승절에 꼭 참여를 네. 해달라고. 우리가 광복 70주년이듯이 중국으로 보면은 아니게 아니라 항일 투쟁 이후에 승리를 쟁취한 7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것이죠. 양국이 가만히 보면 그런 차원에서 항일 투쟁의 공동 분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역대 중국 지도부 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한국을 그 어떤 지도부보다도 높게 비중을 두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중국보다 미국이 중요하다고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지난 여름에 예. 미국 가서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외교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미국 가서 미국이 최고라 그러고 중국 가서 중국밖에 믿을 데가 없다 그러고 그런 게 외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당시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만 역시 중국이 북한을 좀 자제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했다 이런 평가가 후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쨌든 중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예.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을 두고 봤을 때 한미일 공조 체제는 네. 특히 한미 간의 공조 체제는 정말로 잘 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대라고 하는 북한을 과연 제재를 하거나 또는 조금 억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가진 것은 또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중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요. 그것이 잘 진행됨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네. 어찌 보면 유지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2일부터 시작되는 그 베이징에서의 이 다국 외교 말이죠. 이제 6월 3일 전성절 퍼레이드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만 이 행사에 말하자면 배제되거나 또는 스스로 왕따 당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그렇죠. 예, 그 자리에 최용해가 온다 그러는데 말석에 아마 간신히 자리를 배정받은 모양이고요. 일본은 진나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참석 자체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이 좀 목리를 자꾸 부려요. 근데 이게 지금 목리 수준을 넘어서 아주 극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망언도 좀 이게 정도가 넘는다 싶은데 일본 산케신문의 그 얘기입니다. 민비는 사대주의 도착으로 암살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른바 중국과 중국 외교를 사대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민비와 비유해서 이런 극언을 지금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망언이죠. 예. 이게 좀 호칭부터 네. 비라는 황후가 아니고 비라는 호칭을 네. 써서 이제 격하를 시켰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시해한 얘기는 빼놓고 네. 자신들이 시해놓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마치 잘못 판단해서 네. 사대주의 때문에 시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또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그 부모님이 다 이렇게 흉탄에 돌아가신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했습니다. 이래서 일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국민소득도 높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산케이 이제 산업경제신문이 원 이름이긴 한데 산케이의 원래 논조가 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우호적이고 좀 적대적이고요. 네. 또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오히려 산케이 신문의 논조 자체가 굉장히 사대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이번 기사의 경우에는 솔직히 입에 담기도 불쾌할 정도다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해대는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언급을 안 하고 무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산케이가 이런 식으로 논조를 펼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지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번씩 망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극우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문에서조차도 이런 논조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역사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전체적인 논조를 잡아가는 데도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도요. 아베 지금 총리가 9년 전에 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짧게. 이제 금방 실각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자기가 정권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좀 깨닫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속 일본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예. 이제 그 자꾸 내치용으로 외부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그렇죠. 내치용으로 자꾸 그러면서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뭐 예. 그래서 방향을 하여튼 좀 잘못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예. 또 일부 그 아주 군국주의자들의 그런 것을 또 자극하는 것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하는 거 이거 한국이 끊을 수 없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 식민주의 사관을 그대로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에다가 그냥 덮어 씌워서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남의 나라 외교에 예. 이렇게 저렇게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망언이죠. 아니, 외교가 원래 양다리지 그럼 외다리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한정희 의원은 이거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 무시하자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거 진짜 혼을 좀 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쾌한 사실은 예. 발언이거든요. 이런 예. 발언들이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요. 네. 타국의 정상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산케이가 그간에 이미 몇 번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고요.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여론화하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사람들이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라는 예.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산케이가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이 행적을 아주 그 선정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소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재판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여튼 뭐 이 좀 거듭된 이게 도발인데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의 어떤 적절한 수준의 대처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건 하더라도 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또 함께 가야만 되는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로 경축사에서도 그 전날 있었던 아베 총리의 그 8월 14일 담화가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 일정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자리,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의 의장국이니까 시진핑 주석과 그런 논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로 봐서는 네. 한일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중국을 껴서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좀 거치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 별도 정상회담을 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네. 또 일본도 지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일본이 참여를 못했지, 뭐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못 끼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AIIB가 지금 앞으로 사실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요새 조금 중국이 약간 휘청했습니다만 그래요, 예. IMF를 대신할 만한 또 국제적인 금융기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일본도 계속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한중일 이 삼국 정상회담을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필요성을 확인하는 차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8월 14일 날 있었던 뭐 산케이 그 신문의 논조에 따르면 사실은 아베 총리의 담화의 내용은 중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에 예. 대해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눈 감고 그냥 아닌 척 했습니다만 네. 중국에 대한 태도는 아주 우호적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 이미 일본에서 그럼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 간에 한중일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네. 여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본이 지금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승절 기념식에 가는 것 자체를 문제를 또 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를 한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또 역작용이 또 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미래를 향한 네. 것이 필요하다 정도로 공감대 형성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타결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 평가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서 뭐 지금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 뭐 안보 이벤트에 따른 일시적인 급등이다, 다시 가라앉을 거다는 전망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또 역대 대통령이 다 외교를 하면은 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갔던 그런 또 추세들이 있어서 뭐 당장 중국 외교도 있지만 또 10월 달에 박미 외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연내에 그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그 일정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지지율을 올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일정 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한정혜 의원께서 먼저. 글쎄요. 어쨌든 안보적인 이슈 같은 게 커질 때는 국민들이 좀 이렇게 총화 단결하는 예. 모여야 된다, 이거 위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워낙 사실은 가라앉아 있었었죠. 지금 그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으로 보면 그간의 절반에 대한 평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뤄내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 또는 방미를 했을 때 또 이뤄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외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워낙 지금 노동개혁, 4대 개혁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개혁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내치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되네요. 이번에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원칙을 갖고 뚝심 있게 군 통수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지율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죠.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사랑도 움직이고 민심도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지켜왔던 원칙을 갖고 사실은 조금 과소평가됐다고 제가 아쉬워하는 점이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거는 역대 정부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선진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된 점은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기왕이면 이번에 올라간 지지율을 계속 견고하게 지켰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것과 동시에 뭐 새누리당은 약간 오르는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차이가 좀 커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회가 오늘이 그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뭐 별로 뭐 성과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 지금 국회 일정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네. 이거 지금 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발언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발언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영수증도 없고 사용처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힘 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번 우리 당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 공개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반대하지 말고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 안보, 치안기관의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유철 원내대표, 이정걸 원내대표가 각각 양당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뭐 장기 공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 이 여야 예결위 간사들 또 수석 부대표들 사이에 뭐 이 상당한 뭐 이제 입장의 접근이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야당의 방금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과장해서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특수활동비 8,800억이라고 이제 뭐 금액만 놓고 보면 큰 돈입니다만 전체 정부 예산에 보면 0.2%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정원 예산은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국정원 총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의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4,782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마치 국정원장의 쌈짓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완전히 사실 왜곡이거든요. 그 안에 국정원 직원들의 인건비, 시설비, 기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걸 특수활동비로 묶어놨을 뿐인데 그 이종걸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국회 예산이 한 5천억 되는데 그 5천억 전부가 그러면 국회의장의 쌈짓돈이라는 얘기인데 너무 사실을 왜곡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국가 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의 그 존재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국정원을 목표로 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몰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말씀을 정확하게 잘해 주셨는데 그게 전체 국정원 예산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전기료 이런 것들은 다 빼서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특수 목적에 해당되는 1급 비밀을 유지하고 한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그러면 작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뭉태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불투명하게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국정원은 인원과 조직 자체도 비공개고 비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보위원회에서는 그 품목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얼마 뭐 이렇게 뭉태기 그러니까 이렇게 몇 항목 근데 그게 다 공개되면 그래서 국정원의 인원 규모가 얼마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그냥 특수활동비로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인건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 나오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미 2005년부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바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 부처가 지금 굉장히 투명해졌는데 그래서 저희 당에서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은 국정원을 빼고 나머지 거라도 일단은 공개를 하자. 하다못해 원내대표가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부터라도 먼저 공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는 원유철 대표께서 아니 이거는 정부 부처가 다 관계된 건데 왜 국회부터 또 그러면은 공개를 해야 되냐라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것이 시작된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홍준표 지사의
그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네.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5월 달에 국회가 굉장히 많은 지탄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장부터 나서서 공개를 하자라고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된 것이고, 이번에 논의를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보자는 것인데, 그걸 네. 아예 그러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아닌가 두 가지 생각이 좀 됩니다. 말씀드릴 게 네. 있는데요. 2005년에서 당시 야당이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썼던 특수활동비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그 상승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총액이. 그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게 김대중 정부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4% 정도 삭감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와서는 거의 동결한 상태인데, 그때 2005년에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특수활동비의 증액이 왕창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쓴 게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국회부터 시작해서 국회, 그다음 경찰, 국방부, 국정원, 결국엔 청와대 그 특수활동비까지 다 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이 합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의 존재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처음부터 너무 국정원을 목표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아니, 처음엔 특수활동비를 다 보자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은 그 오늘까지의 발표를 보면은 예결위 간사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국회부터 일단 오픈을 하자는 것이고요. 국회부터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국정원도 보자고 그럴 거 할 수 있는 아니에요. 것까지 하자는 것이죠. 언제까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이것은 철벽 속에 쌓인 돈이니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야당도 국정원이나 또 여러 정보기관의 그 대북 첩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특수 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 공개하자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은 뭐 이게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다 검증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 그럼 어느 부분을 공개하자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각 예. 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국회도 83억인가요? 가지고 있죠. 그런 84억인가요? 국가안보나 이런 것과 관계없는. 대법원도 3억 이런 예. 식으로 해서 한 20개, 국회를 포함해서 20개 정도 되는 부처가 다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투명해졌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돈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하여튼 것이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지금 좀 맑게 하자는 새누리당도 전혀 손댈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예결위 소위를 구성해서 그걸 따로 다루자고 하는데 비해서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여야가 같이 구성하는 것까지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기본적으로요. 예. 지금 예결위에서 별도 소위를 또 만들어서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정보위에서 국정원 예산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정보위에서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항목을 더 깊이 들어가서 예결위에서 보겠다는 것인데, 야당의 주장은 그거는 지금 국정원법이나 기존의 그 법률 체계와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보려면 정보위에서 보는 게 맞지. 네. 왜 예결위에 별도 소위를 설치를 해갖고 봅니까? 지금 정보위에서 들여보는 게 맞는데, 오히려 2014년도 결산은 올해 야당에서 국정원 예산 심사를 거부해서, 결산 심사죠. 결산 심사를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결산 심사까지 알겠습니다. 거부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온 게 의도가 네, 이상하다. 이건 지금 여야가 협상 중이라서 협상 중인 제가 상황이니까요. 입장 차이만 네.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여야가 함께하는 그것이 혹시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전까지 흘러나온 얘기라서 거기까지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개를 하고 쓰임새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투명성을 봅니다. 거부하는 건 예. 아니고요. 근데 국가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한 그래서 특수활동부의 할수 존재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네, 돼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예, 인정하지 알겠습니다. 않는다는 게 자, 아니라.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네네. 드릴게요. 아니, 국회가 이제 선거구를 몇 개로 할 거냐, 지역
비례과 비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가 시한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넘긴 상태죠. 의원 정수만 300명으로 해놓고. 그런데 갑자기 넘겨놓은 다음에 또 뭐 여야 대표가 또 만나서 빅딜하자고 또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 넘긴 겁니까? 안 넘긴 겁니까? 어떻게 되는 이제 거예요? 기준을 그렇죠. 기준을 예. 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100% 넘긴 건 아니고요. 예. 대략적인 기준을 여야 합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정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 일부를 가를 수 있느냐, 뭐 없느냐, 아니면 일부 예외를 두느냐, 아니면 네. 뭐 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알겠어요. 원칙을 정해서 일단 넘겨줘야죠. 하여튼 여야 지도부가 다시 원칙을 제대로 잡아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넘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정치적인 결단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개특위에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인구와 관련된 것도 한선 기준을 얼마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지만이 거기에 따라 지역구의 숫자가 나오는 알겠어요. 것이고 법정 법정 시한은 시간은 제가 이렇게 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시간이 이미 법정 넘겼잖아요. 시한 아니, 넘긴 거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은 사실은 아직 넘지는 10월 않았습니다. 13일입니다. 10월 아니, 13일까지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개특위- 국회로 보내야죠. 그래서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8월 13일까지는 기준을 그거는 주시오. 권고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는 여야가 능력이 없으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다 넘기고 그런데 넘겼다가 다시 또 뭘 밖으로 놓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갖고 와서 뭘 이 여야 지도부가 뭘 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빨리 해라는 거예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구 획정이.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